과학으로 세계와 소통하라. 페임랩.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과학은 재미있게.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선발대회 페임랩 코리아 2014. FameLab in Korea, I think, it's an obvious fit because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these are subjects that Korean students excel in. 페임랩 코리아 2014에 출사표를 던진 108명의 참가 신청자. 그중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1명의 결선 진출자가 선발됐다. 지난주 세상을 밝혀주는 빛, 이 빛이 암 치료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연이 알려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자연의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위치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관찰하게 된다면 실제로 원자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빛을 꺾게 해주는 성질을 갖는 인공물질로 우리는 메타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 바로 이 브로멜리아드라는 깨끗한 미네랄 워터 자판기인데요. 암세포가 정상세포와는 다르게 특이한 신호들을 만드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과학을 주제로 대중의 마음을 들썩이게 한 6명의 결선 진출자. 다양한 어떤 참가자들이 나름의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정말 열띠게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과학소통의 전문가들이 많이 발굴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학을 즐길 수 있게 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우승을 향한 5명의 무대가 이어진다. 영국행 티켓을 거머쥘 페임랩 코리아 2014의 최종 우승자는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죠. 김도현 씨인데요. 7테마의 꿈을 가진 남자라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네, 이번 발표 내용도 그 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과학자가 되려면 너무 정확한 정보, 많은 정보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중들한테 우리가 100의 정보를 준다고 그 사람들은 그 100을 전부 기억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재밌게 발표를 했는가, 또 얼마나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분위기 자체를 더 대중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강조해가지고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하나만 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안녕하세요. 행운의 7번 발표자 김도현입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쭉 보고 있어도 그 속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또 점점 멀어지기만 해요. 바로 여자라는 종족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속을 모르겠는 여자라도요, 이렇게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음식을 보면 카메라가 먼저 나오는지, 왜? 데이트 2시간 전에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지, 왜? 표정은 막 이런데 와가지고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는 건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요,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꼭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특히 그런데요. 여기 KT 올레스케 오시면서 여러분들 다 가로수길 지나오셨죠? 혹시 이 중에서 가로수한테 잠시 말 걸어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네, 가로수한테 말은 못 걸어보지만요. 잠깐 이렇게 멈춰서 한번 가로수를 유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뭔가 재밌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가로수, 이 식물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토종식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외래종 식물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고자 있는 거고요. 해답은요, 잎을 보는 거예요. 잎을 보면요, 토종식물의 잎은 상에 있는데 외래종 식물의 잎은 건강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곤충이랑 식물의 잎 사이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요. 곤충 대표죠. 메뚜기를 모셔왔어요. 메뚜기랑 잎의 관계를 보면요. 메뚜기 잎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배를 채우는 용도고요. 두 번째는 메뚜기가 거기다 알을 낳아요. 거기서 애벌레가 나와요. 네, 자식을 키우는 자손 번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외래식물의 경우는 이런 메뚜기들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면역작용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는 그걸 보고 먹으면 죽어요. 알을 낳으면 애벌레가 안 태어나요. 그럼 거기다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래서 외래종 식물의 잎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종식물의 잎은 건강하고 토종식물의 잎은 상에 있고 외래종 식물의 잎은 건강한 거예요. 이 치자나무인데요. 보면 잎이 많이 상해 있죠. 토종식물일까요? 아니면 외래종 식물일까요? 네, 토종식물이에요. 지금 스마트폰 열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치자나무 검색해 보시면 아마 한국에서 서식한다고 나올 거예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 정도까지고요. 혹시 나중에 뭐 신문 기사 읽다가 외래종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라고 신문에 적은 게 본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이런 이 토종, 외래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무슨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단지 구분하는 것이 재미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구분하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토종과 외래종을 구분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요, 한국인이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혹시 필리핀에서 온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한국인이랑 외국인이 한국말을 쓰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해요? 정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식물의 경우에 또는 동물의 경우에 토종이랑 외래종이 보여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외래종이 한국에 들어오면 처음엔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거죠. 공생을 하고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800년이 넘어가는 시간이 지나면요, 신기하게도 점점 토종화가 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얘네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토종처럼 이렇게 벌레랑 같이 공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토종과 외래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얘네를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구분을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그 생태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인간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너무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구분하는 것의 조금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재학교 다니는 김도현 군은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대중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을 쓰는데 대중과학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랑은 다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과학적인 지식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고요. 제가 되고 싶은 대중과학자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 조금 더 대중을 염두에 두고 그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들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대중과학자가 되고 싶고요. 제가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화학 쪽을 계속 공부를 해서 음식을 조금 더 화학적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대중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여자들 마음을 잘 못 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토종이랑 이 외래종 같은 게 이렇게 쫙 하고 나니까 어때 됐어요? 지금도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지, 지금은 좀 여성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게 되셨는지.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데. 안타깝네요. 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보고 왜 안 돼 이렇게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다는 점이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여자랑 뭐 사귀고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된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이해하고 검소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김도현 씨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과학에 대한 원대한 꿈만큼 예쁜 여자친구도 빨리 생기시길 바랄게요.
8번째 발표자 소개할게요. 수의학을 전공하신 이덕원 씨입니다. 평소에 전염병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해 주실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해 보면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뭔가를 알아가는 것도에서도 분명 즐거움을 느끼겠지만 그걸 설명해주는 저도 분명히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좀 전개를 해나가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듣고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조류독감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렀습니다. 또 지금도 서아프리카에서는 신종 에볼라로 벌써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있죠. 이런 전염병들은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전염병의 원인은 작은 미생물들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이 무대만큼 확대해 보아도 바이러스는 이 정도로 작습니다.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도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장이라면 바이러스는 그 안에 몰래 들어온 침입자입니다. 세포와 달리 바이러스는 껍데기와 그 안에 유전자라는 설계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바이러스나 이 유전자는 같은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세포는 바이러스가 넣어준 설계도에 따라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바이러스는 그 안에서 수천 배로 불어나죠. 재밌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조금 엉터리라는 점입니다. 설계도대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도 돌연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사람의 100배에서 10,000배씩이나 높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좋아하는 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바이러스 표면에 붙은 단백질은 특정 세포에만 달라붙을 수 있죠. 때문에 사람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닭의 바이러스는 닭에서만 질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한 바이러스가 우연히 다른 동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운 좋게 돌연변이를 얻어 새로운 세포에 적응했을 때 새로운 질병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숙주로 넘어온 바이러스는 종종 더 포악해집니다. 조류독감은 원래 숙주에서는 가벼운 배탈을 일으키지만 닭에서는 순식간에 수천 마리를 폐사시킵니다. 에이즈도 원숭이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사람에겐 치명적이죠. 현재 발생하는 사람 전염병의 약 75%는 동물로부터 넘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전체 동물 바이러스의 약 1%만을 파악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로부터 새로운 전염병이 시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점을 뜻합니다. 때문에 동물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내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전염병에서는 초기의 대응 속도에 따라 그 피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새로운 질병 감시 체계가 올바로 작동할 때 우리는 수많은 목숨을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티셔츠를 입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가 1차 본선을 통과한 저희 11명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좀 따뜻한 긴팔 옷을 입어야지 하고서 우연히 집어든 게 이 고양이 티셔츠였는데요. 그 다른 참가자분들이나 스태프분들께서 지금 제가 하려는 발표 주제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의사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랑 상당히 어울린다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지금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는 사람의 건강만 조심한다고 해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저희가 항상 동물의 전염병이 사람에 넘어올 수 있는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함께 보는 원헬스라는 개념이 중요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동물과 사람 그리고 환경 변화를 한꺼번에 감시하는 새로운 질병 감시를 확고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어떤 방역 체계 그런 것을 당장 급하게 어떤 방역 체계나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가 실제로 지금 바로
우리가 시행해야 하는지 혹시 그 대안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행안 같은 게 있는지. 응? 네.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생명체 중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가 후손을 퍼뜨릴 때는 서로 다른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사람처럼 자손을 여러 명 낳진 않더라도 아주 극진하게 보살펴서 성장하고 충분히 자기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살피는 동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편은 마치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그냥 마구잡이로 퍼뜨린 다음에 그중에 한두 가지만 살아남아도 그 종이 유지가 되는 그런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 두 번째 전략의 극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을 택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처럼 번영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화가 심해질 경우 사람과 같이 안정적인 전략을 택하고 있는 동물의 경우 충분히 그 종을 유지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자꾸 변하는 경우엔 바이러스와 같이 환경 변화에 있어서 충분히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오히려 더욱더 번식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환경 변화나 정글과 같은 그런 밀림 개발 같은 경우에 그 곤충이나 세균과 같은 것들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경 온난화로 인해서 그 모기 같은 경우에 모기나 그런 그 기타 전염병을 퍼뜨리는 곤충들이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류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지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물론 그런 환경 변화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그 밀집 사륙이나 우리가 이제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얻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쉽게 더 많은 환자들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이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동물과 우리가 파괴하는 환경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연구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덕원 씨의 발표였습니다. 네, 다음은 9번째 발표자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분은 우주를 사랑하는 큰 남자입니다. 지웅배 씨인데요.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3년 전부터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경험을 쌓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우주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과학 연구자로서 말고도 평소에 대중들이랑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과학을 쉽게 전달해주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진로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천문학에, 제가 전공이 천문학인데 천문학을 대중화하는 활동을 또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뭔가 좀 더 재밌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 함께 소리 크게 읽어봅시다.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보다는 미술 시간을 좋아하죠. 저도 미술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고향 지구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천문학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제가 봐온 우주 천체 중에 가장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의 모든 조건은 생명체가 살기 아주 적절합니다. 딱딱한 땅, 하늘의 공기, 그리고 특히 혈액처럼 흐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죠. 우리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더 태양에 가까웠다면 너무 뜨거워서 바다는 모두 메말랐을 것입니다. 반대로 더 멀리 있었다면 마치 명왕성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겠죠. 아주 적당한 거리만큼 유지했기 때문에 딱 액체 상태의 바다를 갖고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혜택이 과연 이 넓은 우주에서 오직 지구에게만 주어졌을까요? 혹시 어딘가 또 다른 지구에서 외계인들끼리 페임랩 안드로메다를 찍고 있진 않을까요? 우주엔 이처럼 밝게 빛나는 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별 주변에 어떤 행성이 돌고 있다면
가렸다가 까꿍, 가렸다가 까꿍 이러면서 별이 계속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깜빡임이 있는 별을 발견한다면 우린 그곳에서 행성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에 지구처럼 액체 바다가 있기 위해선 딱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킬이 들어갑니다. 행성이 별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별의 강력한 중력에 바싹 당겨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 빠르게 주변을 돌게 됩니다. 반대로 멀리 느슨하게 잡혀 있다면 그만큼 천천히 별 주변을 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린 별을 가렸다가 다시 보였다가 하는 행성의 운동의 주기를 통해 바로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행성은 많이 뜨거운지 아니면 많이 추운지 아니면 지구처럼 적당한 아트의 행성인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에서 내리쬐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H2O, 액체 상태의 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술로서 결합한 것, 바로 이곳이 우리 얼스, 지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아주 훌륭한 걸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아닌 또 다른 걸작들도 분명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익히 알고 있는 고흐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도 당시에는 오래 파묻혀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끝내 오랜 시간이 걸쳐 우리에게 공개되었고 우린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미술관인 우주에 걸려있는 아직 감춰진 이 행성들, 조만간 시작될 전시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드로메다 페임넷. 네.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가능성을 찾는 게 천문학이죠. 예. 예. 천문학에서도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정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주는 되게 고요하고 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우주가 생각보다 서로 간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매우 활발하고 또 매우 역동적이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별이 깜빡이는 외계 행성의 존재처럼 제가 관심 있는 것도 계속 밝기가 변화하는 그런 변광성이라고 부르는 스스로 밝기가 변하는 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이 행성을 찾는 게 천문학에서 특히 현대 이 천문학, 물리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예. 근데 왜 찾으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외계 행성을 찾았다라고 해도 사실 별로 와닿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찾았는데 가려면 몇백 광년,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찾느냐라는 매우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사실 지구는 곧 종말일 것이다, 태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넘어서 제가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적인 문명에 접어든 지는 약 50년이 채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전파로 우주에 쏘고 또 우리가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채 50년이 안 되죠. 그런데 만일 이 현대 문명에 접어든 이후 만약 다른 문명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대부분의 문명들이 오래 자신들의 문명을 지속할 수 없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외계 행성, 외계 지성체들도 그만큼 확률이 적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점점 더 많은 외계 지성체, 외계 생명체들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와 같은 지성체는 우주 문명에 접어든 이후에도 꽤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 인류가 기아, 전쟁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오래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류적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쌓이는 말춤을 통해 세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복지 정책으로 많이 기여를 한다면 우리 천문학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주를 통해 이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옥토키가 있고 개수나무가 있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천문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달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본인이 천문학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 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달뿐만 아니라 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간히 맑은 날씨에 저는 별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광활한 우주에 저렇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내비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은 사실 우주에서는 먼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사실이 저는 그 점 때문에 별이랑 달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경이로움, 이런 경외심 때문에 제가 천문학을 접하게 되었고 저 스스로도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우주에 저 자신의 존재를 더 많이 비추기 위해 우주를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열심히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웅배 씨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10번째 발표자는 생명공학을 전공하신 손만기 씨입니다. 이 생명공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아마 오늘 발표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과학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에 가서는 이제 저희가 대중들이랑 지금 하는 연구가 어떻게 이제 생활에 쓰일 수 있는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제 잘 말하고 싶고, 또 대중들한테도 이런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소통해 보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11명이 있으니까 한 11등 안에 드는 거지 않을까요?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복제항 돌리, 유전자 조작. 많은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이런 생명공학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저는 좀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명공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작은 바이오전자코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각, 청각, 촉각은 이미 잘 연구돼 있어서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서로 영상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며 손가락 하나로 많은 것을 조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각과 미각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연 그대로의 후각을 모사해서 센서를 만든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공항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는 마약 탐지견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보다 후각이 10,000배 이상 예민하다고 알려진 개는 주인의 냄새로 주인이 폐암이나 대장암에 걸린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이나 당뇨에 걸린 환자는 정상인과는 다른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미래학회가 발표한 2013년 미래예측 보고서를 보면 사람의 호흡만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이 나타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병 진단을 위해서 피를 뽑거나 몸에 메스를 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냄새로 우리가 먹는 음식, 고기나 해산물이 부패한 것을 알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나 와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 공장 같은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사람 코에서 가장 먼저 냄새 물질을 인지하는 후각 수용체를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이것을 굉장히 작은 나노 사이즈의 카본 나노튜브에 결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에는 굉장히 작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모양이 꼭 맞는 냄새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생기는 신호에 의해서 전류량의 변화가 생겨 냄새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이오전자코라고 부르는데 이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센서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고 심지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병원에서 의사가 이 바이오전자코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냉장고에 이 바이오전자코가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식품 신선도를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후각을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한 명의 연구자로서 이 바이오전자코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공학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크고 작은 긍정적인 영향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연구하시는 주제를 들고 나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 그런 강연이었는데 자, 우리나라 이 바이오 전자코 연구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예요?
바이오전자코 연구 수준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바이오전자코를 연구하고 있는 그룹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연구를 이제 논문으로 출판을 하거나 혹은 이런 대중들에게 강연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는 것을 느끼고, 실제로 이제 저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학회를 많이 가는데 그런 곳에 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질문을 받는 것을 보면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뭐 데이터나 예. 뭐 논문 인용 지수나 뭐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을까요? 아니, 우리 기술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있는 저희 연구실에서 낸 논문이 바이오전자코라는 키워드로 이제 그 논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에서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점수가 높은 그런 피인용 지수를 가진 논문에 가장 많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이 실용화 이 단계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아봤는데 사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IBM이 매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5in5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건 이제 2012년에 이 사람이 가진 5가지 감각을 5년 안에 컴퓨터와 결합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IBM이 회사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2012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2017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안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수년 안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구를 잘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향을 얘기하고 냄새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전자 그 코르다가 할 수 있는 게 주로 향이 어떤 특정한 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하고, 또 본인이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나는 이런 향을 잘 맞는 이런 전자코를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없는지 좀 설명을. 먼저 저희가 이미 개발한 바이오전자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폐암이 걸린 환자는 정상인과 다른 냄새가 나는데 그런 냄새를 이제 맡을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개발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해산물이 부패되면 굉장히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냄새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든 것이 또 있고, 또 이제 뭐 우유가 산패되거나 이런 음식물이 상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센서를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왜 여름이 되면 이제 녹조가 생겨나면서 뭐 이렇게 흙냄새,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도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저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이런 냄새를 정말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좋은 냄새도 맡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서 우리 사회에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거를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손만기 씨의 발표였습니다. 네, 정희선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을 개발해보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자, 여기 열기가 정말 뜨겁다고 제가 느꼈어요. 옆에서 발표자분들 발표하는 거 지켜보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높구나 저도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대상을 수상한 한 분은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실 텐데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한 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발표자는 평소에도 수학을 전공하셨고 항상 수학만 생각하시는 분이시래요. 과연 그럴지.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어렵기만 한 수학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하다가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거를 이야기로 이제 풀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번 주제도 사실은 뭐 주제를 위해서 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아, 이런 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재밌겠구나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반지를 알고 계십니까?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까르띠에가 만든 이 반지는 3개의 링이 하나로 묶여있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924년 루이 까르띠에가 친구를 위해서 이 트리니티 컬렉션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트리니티 반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지에 얽힌 사랑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소 황당할 수 있겠지만 트리니티 반지가 둥글고 평평한 링들로 제작 가능한 수학적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트리니티 반지와 버로미안 링이라 불리는 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구현된 모델처럼 버로미안 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원이 필요합니다. 1987년에 프리드만과 스코라라는 두 수학자는 평평한 둥근 원 3개로는 절대 이 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셋 중 하나는 타원처럼 찌그러져 있어야 버로미안 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버로미안 링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트리니티 반지는 어떻게 둥근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작은 반지 하나가 수학의 정리를 거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트리니티 반지가 갖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버로미안 링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버로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셋 성분 중 하나를 제거시키면 나머지 2개가 완전히 풀리는 성질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트리니티 링은 교차점의 차이 때문에 버로미안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녀석이 제거돼도 나머지 2 링은 여전히 매듭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분리시켜야 비로소 3개의 분리된 고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매듭들은 풀리면서 고유의 다항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치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 매듭들은 풀리면서 다항식을 만들어냅니다. 트리니티 반지는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꽤 간단한 다항식을 남기지만 버로미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x3승부터 x-3승까지 무려 항이 7개나 되는 복잡한 식을 남깁니다. 즉 서로 다른 고유의 다항식을 갖고 있었던 트리니티 반지와 버로미안 링은 완전히 다른 매듭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까르띠에가 세공 과정 당시 트리니티 반지를 버로미안 링처럼 만들려고 했다면 반지를 망치로 때려서 구부릴 수밖에 없었겠죠. 트리니티 반지의 작은 교차점의 변화가 둥근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런 주제를 발표하게 된 동기가 이게 뭔지. 사실 제가 뭐 명품을 좋아하진 않고요. 그냥 쇼핑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사실 까르띠에라는 그 브랜드도 몰랐어요. 카티어라고 읽었는데 그냥 그 반지 보고 예쁘다 이런 거 관련해서 매듭 이론하고 관련시켜서 발표를 하면 재밌겠다 하고 담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만나게 돼가지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한 청중들을 위해서 제가 한 2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지금 트리니티 링하고 버로미안 링이 이게 휘어져 있다, 이게 평평하다 하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좀 더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링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그것의 고유 다양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좀 우리 청중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먼저 그 어려운 위상학적인 개념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반지처럼 우리가 끼고 있는 반지는 완전 동그랗잖아요. 평평하고. 반지를 여기 평면 위에 오면 딱 동그랗게 올려지겠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만든 장난감 모형을 보면은 이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원판이. 동그란 원판을 지금 감싸고 있는 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수학자들이 증명을 한 내용은 완전히 평면상에 놓일 수 있는 동그란 원 3개로는 아까 그 버로미안 링을 만들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까르띠에 반지가 버로미안과 똑같다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반지가 되겠죠. 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그거였고요. 2번째 질문의 답은 이건 꽤 어려운 수학 정리입니다. 존이란 사람이 발견한 다항식인데요. 이렇게 매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듭이
공간상에서 보면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자리를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거랑 달랐겠죠? 고리가 풀린 거죠. 그 사람 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리가 한 번씩 풀릴 때마다 만들어내는 다항식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항식이 어떤 관계를 갖고 매듭이 변하더라도 고유의 매듭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항식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은 필드상을 받았는데, 네. 쉽게 생각하면은 교차점이 하나 풀릴 때마다 그 매듭 특유의 다항식이 나온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비싼 명품 아이템을 하나 탁 택해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해주셔서 참 좋은데,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일반인이 설명하기 듣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대학원 이상 수준의 그 정리를 쉽게 말로 깎아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 저기 반지 값이 얼마나 되나라도 얘기를 해주시든지. 제가 이거 링 가짜예요. 아까 던졌잖아요. 제가 사실 링 구하려고 까르띠에 측에 막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다 거절당했는데, 이게 그 모형이 30개가 넘어요. 이런 모델인데 그 각각의 링 자체 모양이 달라가지고 3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한 20번째 이상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가격이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되고, 가장 싼 모델이 이건데 이게 100만 원입니다. 가장 싼 모델이. 제일 얇고 싼 거.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호 씨의 발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1분께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 만나봤는데요. 정말 훌륭하시죠? 네, 과학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과연 이 중에서 한국을 대표할 분은 누가 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토종 식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외래종 식물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도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장이라면 바이러스는 그 안에 몰래 들어온 침입자입니다. 행성이 별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별의 강력한 중력에 바싹 당겨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 빠르게 주변을 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이오전자포라고 부르는데, 이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센서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고 심지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매듭들은 풀리면서 고유의 다항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치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 매듭들은 풀리면서 다항식을 만들어냅니다. 페임랩 코리아 2014 결선 진출자 11명의 발표 모두 종료. 강연자도 긴장했고 모두가 다 긴장했었는데 발표할 때 아직 고등학생에서 그런지 보류, 저는 삼각형. 네, 3명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네. 네, 그 순간에 좀. 지금 바로 페임랩 코리아 2014의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참가하신 11분 모두 아주 큰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3분 동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발표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힘이 드는 일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저희 심사위원 3사람들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분 모두에게 다 상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 없어서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11분 모두 한 분 한 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 근데 앞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심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영국문화원과 창의재단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그 정말 관중과 이 사이언스가 한 마음 되는 걸 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정말 수고 많이 하셔서 저희 그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심사평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멋지게 이 행사를 치러낸 여러분 모두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이 과학을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과 어려운 용어와 개념들을 쉽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과학 소통 전문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발굴하는 일은 연구실에서 SCI 논문, 네이처지에 논문 실는 것만큼이나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과 더불어서 많은 과학 소통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페임닐 코리아 2014 우수상 수상자는 바이러스에서 영감을 얻어서 발표를 하신 이덕원 씨입니다.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우수상은 주한영국문화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이덕원 씨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최우수상 시상하겠습니다. 페임닐 코리아 2014 최우수상 수상자는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암세포 발표를 해주신 이상곤 씨입니다. 네, 최우수상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과 영국 첼트넘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받게 되고요. 네, 이상곤 씨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곤 씨 가장 많은 대중들의 이 열광을, 호응을 이끌어내신 분인데 오늘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페임닐 코리아 2014 한국을 대표할 그분은 누구실까요? 페임닐 코리아 2014 대상 수상자는 우주만큼 큰 남자 지용배 씨입니다. 네, 대상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과 영국 첼트넘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경비, 그리고 한국 대표로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네, 대상을 수상한 지용배 씨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나 많은 암 환자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3분 동안 전달시켜 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3분이라는 강연이, 저도 강연 많이 들어가고 어디 학회 들어가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잖아요. 3분 그냥 뭐 스마트폰 책을 막 보고 이러는데, 그냥 이 메시지라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어떻게 이 대중들을 좀 엔터테인 시킬 수 있을까, 좀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을 이제 사람들한테 메시지 하나 전달하면서 재밌게만 해주면 되겠다,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제 장래 희망이 정말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큰 응원이 됐고요. 또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를 가니까 일단은 제 코리안 악센트를 많이 좀 관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또 외국 사람들이 감동하는 포인트가 있고 한국 정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걸 좀 한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알아봐서 또 잘 맞게 의역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임랩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홍보도 하고 더 잘 하면은 이 국민들한테
이게 과학이 왜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학이 이게 발전해야지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이 선진국으로 이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굉장히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아주 인상 깊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좀 평소에 소통이나 이런 거 발표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과학을 소통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대 진짜 이상으로 젊은 사람들부터 조금 이제 또 대학원생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의 그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렇게 풀어내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학을 전공한다고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어려운 걸 왜 공부를 하냐, 그런 걸 배워서 어디다가 쓰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세상의 발전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야인 것을 이제 널리 알리는 이런 페임넷 같은 게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냅스 아시죠?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장소, 신경세포가 자꾸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술 같은 현상이 물질의 성질과 그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에요.